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시민들은 퇴근길 버스에 몸을 실었고, 아이들은 저녁밥을 먹었고, 라디오에서는 평범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 시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는 역사가 총성과 함께 두동강 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5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2명의 여성, 가수 신재순과 모델 심수봉. 술이 오갔고 웃음이 오갔고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 밤인 줄 몰랐다. 아니, 한 사람만 빼고. 김재규는 그날 저녁 내내 침묵했다. 나중에 재판 기록에 남겨진 진술에 따르면 그는 술잔을 들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차지철이 보였다. 차지철은 그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부마항쟁을 짓밟아야 한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탱크를 끌고 나가도 된다고. 그 목소리가 김재규의 귀를 후볐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총성은 2번이었다. 첫 번째 총알은 차지철을 향했다. 2번째는 박정희를 향했다. 18년 독재의 끝은 그렇게 찾아왔다. 만찬장 바닥에 흐르는 핏자국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차지철은 몰랐는가? 그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바음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었다. 경호실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한 경비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보를 통제했고, 사람을 통제했고, 대통령의 귀를 통제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향해 총구가 겨눠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누가 그의 눈을 가렸는가? 누가 그를 끝까지 믿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79년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차지철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세계에서 자랐는지를 알아야 한다. 1934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군인의 길을 택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귀국 후에는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1963년, 1967년, 1971년 3번이나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제도권 안에서 성공한 군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다른 곳에서 드러났다. 차지철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주먹을 날렸다는 기록이 있다.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증언이 여럿 남아있다. 그는 논리로 설득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힘으로 누르는 스타일이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터졌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제1교포 문세광이 쏜 총알이 박정희를 빗나가 유경수에게 맞았다. 대통령은 살았지만 영부인은 그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박정희에게 극도의 심리적 충격을 남겼고 동시에 경호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존 경호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그 자리에 차지철이 앉았다. 그때부터 차지철의 권력은 수직으로 상승했다. 그는 단순한 경호실장이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자였다. 누가 대통령을 만나는지, 어떤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는지, 어떤 정보가 걸러지는지, 이 모든 것이 차지철의 손을 거쳤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보았다. 차지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다.
그의 행동 방식은 너무 거칠었고 그의 언어는 너무 극단적이었다. 부마 항쟁이 터졌을 때 그가 박정희에게 건넨 말은 지금도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는 100만 명도 못 죽입니까? 이 말을 들은 김재규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안다. 김재규와 차지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권력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김재규는 1926년생으로 차지철보다 8살 위였다. 육사 2기 출신으로 박정희와는 동기에 가까운 관계였다. 그는 군인으로서,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오랜 세월 국가와 권력의 이면을 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적어도 그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신념이 있었다. 유신체제는 한계에 왔다. 민주주의를 향한 흐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반면 차지철은 달랐다. 그에게 박정희 체제는 영원해야 하는 것이었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하게 쥐어야 했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크게 짓밟아야 했다. 그의 논리 안에는 타협이 없었고 유연성이 없었고 출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쳤다. 같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했다. 차지철은 김재규의 보고서를 가로막거나 내용을 바꾸려 했다는 증언이 있다. 정보부의 해외 공작에 간섭했고 정보부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기록도 있다. 김재규의 입장에서 차지철은 국가정보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키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권력 다툼이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다.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려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의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시위는 순식간에 번졌다. 부산 전역이 들끓었고 마산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것이 부마 민주항쟁이다. 박정희 정권 1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민중 저항이었다. 청와대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맞붙었다. 김재규는 말했다. 민심을 읽어야 한다. 대화를 해야 한다. 강경진압은 더 큰 불을 부른다. 차지철은 말했다. 짓밟아야 한다. 탱크를 끌고 나가라. 죽어도 된다. 두려움을 심어야 한다. 박정희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기록은 말한다. 그는 강경론 쪽으로 기울었다. 차지철의 목소리가 더 컸고 차지철의 논리가 대통령의 귀에 더 가깝게 닿았다. 그리고 김재규는 결심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차지철은 이 모든 긴장 속에서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자신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을 향한 위협이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 믿음을 누가 공급했는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간다. 차지철을 둘러싼 정보의 흐름, 그의 눈에 보인 것과 보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정보가 있다. 누가 무엇을 아는가? 누가 무엇을 모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가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모르게 하는가? 1979년 가을, 차지철의 주변에서는 바로 이 게임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호실전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몸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의 관문이다. 누가 대통령을 만나는지, 어떤 보고서가 올라가는지, 어떤 경고가 차단되는지, 이 모든 것이 경호실장의 손을 거친다.
차지철은 이 권한을 철저하게 활용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걸러냈고 자신의 판단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위로 올렸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1979년 여름부터 이 흐름이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했다. 차지철에게 올라오는 정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묘하게, 그러나 일관되게.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열리는 내부 회의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김재규 주변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축소되어 들어왔다. 차지철의 측근 가운데 몇몇은 나중에 진술했다. 우리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실장이 워낙 확신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이 지점에서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10월 26일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의 경호원들을 직접 사살한 인물이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선호는 거사 몇 주 전부터 김재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임무 중 하나는 그날 밤 경호 배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차지철이 그날 밤 그 자리에 반드시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차지철은 원래 그날 저녁 일정이 확정적이지 않았다.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는 갑작스럽게 잡혔다. 누가 그 자리를 주선했는가? 공식 기록은 이 부분에서 놀랍도록 침묵한다. 관련 문서 일부는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분류되어 현재까지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증언들 뿐이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차지철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도록 유도되었다. 더 섬뜩한 것은 따로 있다. 그날 오후까지도 차지철은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비서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차지철은 오후 늦게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다음날 일정도 잡았다. 그는 내일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차지철의 정보망에는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정교하게 뚫어놓은 것이었다. 차지철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구멍은 더 커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그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중 핵심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김재규를 단순한 암살자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읽는 것이다. 그는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1979년 10월 26일의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 1926년 경북 구미 출생. 박정희와 같은 고향이다. 육사 2기. 박정희의 선배 기수에 해당하는 엘리트 군인. 그는 베트남전에서도 싸웠고 건설부 장관도 지냈고 전라북도 지사도 역임했다. 겉으로 보면 체제 안에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포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을 역추적하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979년 9월, 김재규는 미국 CIA 서울지국장 로버트 브루스터와 비밀 접촉을 가졌다. 이 만남의 내용은 오랫동안 기밀이었지만 이후 미국 국무부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 김재규는 브루스터에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유신 체제가 계속되면 한국은 더 큰 내부 폭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터는 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다. 미국의 반응은 기다려보라는 것이었다. 이 접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재규는 이미 9월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행동을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최소한 미국 측에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묵인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관련 CIA 문서 상당수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그런데 김재규의 내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따로 있었다. 10월 초 부마 항쟁이 번지던 시기였다. 그는 직접 부산 현장을 시찰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얼굴을 보았다. 학생만이 아니었다. 노동자, 상인, 아주머니, 노인들. 그들이 두려움 없이 외치고 있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김재규는 나중에 진술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을 탱크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의 자살이라고. 그리고 청와대로 돌아와 보고했다. 그런데 차지철이 끼어들었다. 카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김재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재규가 의인이었는가 아닌가. 이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따로 있다. 김재규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차지철이 끝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김재규 주변에는 차지철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중앙정보부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책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역사는 종종 주연만 기억한다.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이 세 이름이 10월 26일을 독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 밤의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무대 뒤에 있었다. 그 이름은 박흥주, 중앙정보부 의전수행과장, 그리고 김재규의 그림자. 박흥주는 1935년생으로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내에서 조용히 승진해온 인물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조직 안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정보가 어느 경로로 흐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김재규의 거사 계획에 합류한 것은 10월 중순으로 추정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흥주는 그날 밤 궁정동 안가행사 전반의 실무를 총괄했다. 만찬 준비, 인원 배치, 경호 동선 파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차지철의 경호 인력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김재규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박흥주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역할 중 하나는 차지철에게 올라가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그의 직함은 의전 관련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보부와 경호실 사이에 정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 위치는 결정적이었다. 차지철이 중앙정보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려면 이 경로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 경로의 관리자가 박흥주였다. 증언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10월 들어 중앙정보부 내부에서는 거사 준비를 위한 비밀 움직임이 있었다. 이 움직임은 탐지될 위험이 있었다. 차지철의 정보망이 작동하면 걸릴 수 있었다. 그러나 걸리지 않았다. 왜? 차지철에게 가야 할 이상 신호들이 도중에 차단되거나 내용이 바뀌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박흥주를 포함한 몇몇 중간 관리자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였다. 차지철이 안심하도록, 차지철이 확신하도록, 차지철이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도록 그 믿음을 공급하는 구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 박흥주가 있었다. 박흥주는 그날 밤 궁정동에서 직접 총을 들었다. 차지철의 경호원들을 사살했다.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0년 5월 김재규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역사는 그를 단순히 공범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차지철의 눈을 가린 사람이었다. 18년 독재의 경호실장이 마지막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차지철은 강했다. 차지철은 잔인했다. 차지철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그의 무덤이 되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그 맹점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맹점은 칼이 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날 밤으로 돌아간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만찬장 안에서 실제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차지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김재규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역사에는 기록된 순간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순간이 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궁정동 안가만찬장.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생존자들의 진술과 재판기록, 그리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단편적으로 공개된 문서들을 통해서만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은 공식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을 담고 있다. 그날 밤 만찬은 오후 6시 무렵 시작되었다. 장소는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궁정동 안간의 별채. 이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한옥 형태였지만 내부는 방음 처리가 된 회의 겸 연애 공간이었다. 박정희는 이 장소를 종종 비공식 만찬에 활용했다. 기록에 남기기 싫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묘했다. 박정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부마항쟁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청와대 안팎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았다. 반면 차지철은 달랐다. 그는 그날 저녁 유독 기세가 등등했다. 술잔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민심 따위는 총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재판에서 나온 증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장면이다. 차지철이 박정희에게 말했다. 각하, 제가 있는 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각하를 지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재규의 표정이 굳었다고 한다. 옆에 있던 박선호는 그 순간 김재규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지철은 정말로 믿고 있었다. 자신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만찬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날 저녁, 만찬이 시작되기 약 2시간 전, 김재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권총 2자루를 점검했다. 발터 PPK 1자루와 또 다른 권총 1자루. 그는 총알을 직접 장전했다.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만찬장 밖에서는 박흥주와 박선호가 이미 위치를 잡고 있었다. 차지철의 경호원들은 별채 바깥 경비실에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들이 오늘 밤 죽는다는 것을, 자신들의 상관이 오늘 밤 죽는다는 것을. 그들 역시 차지철처럼 내일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밤 7시 40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사를 바꾼 시간은 40초였다. 김재규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동선이었다. 그는 만찬장 밖 복도에서 박선호를 만났다. 짧은 눈빛 교환. 박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원 배치는 확인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김재규는 다시 만찬장으로 들어왔다. 오른손에 발터 PPK를 쥐고 있었다. 5단에 감추어진 채로. 그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은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엄청난 소리였어요. 그녀는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렸고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끊긴다고 했다. 김재규는 먼저 차지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이것은 의도적인 순서였다. 차지철이 살아있으면 반격이 온다. 차지철이 먼저 쓰러져야 박정희에게 총을 겨눌 수 있다. 첫 번째 총알이 차지철의 손목을 맞췄다. 차지철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 사이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총을 겨눴다. 첫 발이 박정희의 오른쪽 가슴을 맞췄다. 박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쓰러지지는 않았다. 김재규는 총이 불발드는 상황에 처했다. 당황한 그는 박선호에게 소리쳤다. 총 가져와. 그 사이 차지철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손목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소리쳤다. 카카, 괜찮으십니까? 차지철의 본능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18년 동안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박선호가 차지철에게 쏘았다. 차지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마지막 총을 겨눴다. 이번에는 관자놀이였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 박정희가 쓰러졌다. 오후 7시 41분. 18년 독재의 끝이었다. 40초였다. 역사는 때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런데 이 40초 안에 담긴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이 있다. 차지철의 마지막 행동이다. 그는 총에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을 걱정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 그것은 맹목적인 충성이었는가 아니면 진심이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충성심이 바로 그를 죽인 것은 아닌가? 차지철이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차지철이 조금이라도 주변을 살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든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총성이 울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작동했다. 총성은 멈췄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린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이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수사권을 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0월 26일 사건의 진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공식 수사 결과는 단순했다. 김재규의 단독 범행. 개인적 원한과 정치적 야심에 의한 충동적 결정. 배우 없음. 공모자는 박선호, 박흥주 등 직접 가담자의 한정. 이것이 전두환 신군부가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문은 구체적이었다. 첫 번째 의문. 김재규는 왜 미국 CIA와 사전에 접촉했는가? 1979년 9월, 김재규와 CIA 서울지국장 브루스터의 만남은 이후 공개된 미 국무부 전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브루스터는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다. 김재규는 현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세 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전 통보에 가까웠다. 미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미국은 무엇을 묵인했는가? 이와 관련된 CIA 문서 상당수는 현재까지 비공개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른 여러 차례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서들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2026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의문. 차지철에게 올라간 정보는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이 질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는 차지철이 왜 아무것도 몰랐는지에 대해 거의 조사하지 않았다. 경호실 내부의 정보 흐름에 대한 수사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끝났다. 왜? 그 수사가 깊어지면 차지철 주변에서 정보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이후 신군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세 번째 의문. 그날 밤 만찬 자리가 잡힌 경이다. 누가 그 자리를 주선했는가? 공식 기록은 이 부분을 박정희의 일상적인 비공식 만찬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그날 만찬이 갑작스럽게 잡혔다는 것, 차지철의 참석이 사실상 유도되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장소가 중앙정보부 안가였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림이 달라진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의문.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직후 10월 26일 사건 관련 문서 일부가 재분류되었다. 이 작업을 주도한 것은 당시 보안사였다. 어떤 문서가 재분류되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재분류된 문서 안에 차지철의 정보망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명단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 인물들 가운데 일부는 1980년대 이후 권력 핵심부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차지철은 왜 끝까지 믿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그 재분류된 문서들 안에 있을지 모른다. 누가 그의 눈을 가렸는지, 누가 그에게 안심의 신호를 보냈는지, 누가 그 마지막 밤까지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 이름들이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역사는 때로 진실을 묻는다. 그리고 진실을 묻은 자들이 그 무덤 위에서 다음 시대를 연다. 대한민국의 1980년이 바로 그랬다. 총성은 멈췄지만 진짜 게임은 그제서야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차지철의 죽음은 그 게임의 첫 번째 말이 치워지는 순간이었다. 2005년 서울. 한 노인이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 앞에 앉았다. 그는 1979년 당시 경호실 소속 중간 간부였다.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실장님께 올라가는 보고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경로가 막혔습니다. 위에서 이미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증언은 위원회 보고서 각주에 딱 2줄로 처리되었다.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차지철은 왜 끝까지 믿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차지철은 18년 동안 정보를 통제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본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바로 그의 맹점이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오만함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차지철을 심리적으로 무장해제시킨 것은 김재규 혼자가 아니었다. 박흥주가 있었다. 박선호가 있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중간 관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차지철의 정보망 안에 조용히 앉아서 몇 주에 걸쳐
그의 눈을 가렸다. 경고 신호를 지웠다. 이상 징후를 평범한 일상으로 포장했다. 차지철이 안심하도록. 차지철이 내일을 계획하도록. 차지철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아무 의심 없이 앉아있도록. 그것은 청보다 더 정교한 무기였다. 그것은 믿음의 조작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차지철 이후 이 나라는 무엇을 배웠는가? 총성이 울린 다음 날, 권력은 공백상패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채운 사람은 전두환이었다. 10월 26일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에 앉은 전두환은 그 수사를 통해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 파악을 토대로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차지철의 죽음이 열어놓은 권력 공백 안으로 새로운 독재가 걸어들어온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조가 반복된다. 강한 자는 자신의 맹점을 보지 못한다. 정보를 통제한다고 믿는 자는 정보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용할 줄 아는 자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1분에 죽었다. 하지만 그를 죽인 것은 총알만이 아니었다. 그를 죽인 것은 그가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설계한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어딘가에 재분류된 문서 안에 잠들어 있다. 그 문서가 열리는 날, 우리는 비로소 1979년 10월 26일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차지철이 끝까지 믿게 된 이유, 마지막 밤에 드러난 진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